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현석이 만난 승부사들 진행을 맡은 소설 범도희 작가 방현석입니다. 오늘 방현석이 만난 승부사는 아주 특별한 한국인 호사카 유지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 교수님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이 도쿄. 도쿄에서 태어나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시겠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도쿄 대학을 졸업한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한 인생의 승부사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그 누구보다 한국과 일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전문가십니다.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국적을 건 인생의 승부사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시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한일 관계 어떻게 달라졌고 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일본이 좀 걱정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때는 너무나 일본에 대해서 굴종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만족스러워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탄핵당하고 파면됐을 때 상당히 정부와 일본 정부와 언론이 안타까워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는데 일본 정부와 언론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본의 비판적이다라는 인식을 처음은 일본 언론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오히려 분석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결국은 운동권도 아니고 그래서 이념적인 뭔가 움직임을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여서 상당히 실ion적인 그러한 외교를 할 것이 아닌가. 많이 바뀌었어요. 일본 그러니까 정부와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념형이 아니라 실용적 정치인이다. 그래서 오히려 합리적으로 외교 관계를 풀어갈 수도 있다는 이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 강경적인 입장은 아무래도 국내 한국에서의 입장으로서 일본에 대해서 말했다라기보다 국내적인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본 정부나 언론과 달리 또 일본 국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 국민들에게 비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다양한 일본인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일 관계라는 것을 특히 일본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잘해주는 일본에 대해서 그냥 호의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일본의 외교 자세를 반성하는 또 일본인들도 나왔고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또 어떤 계기에 굉장히 일본의 강경적인 입장으로 손해할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갖고 있는 일본인들이 대부분 아니면 아예 관심을 갖는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세 가지 정도. 하나는 오히려 무조건 일본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하고 굴종적이었던 윤석열 정부보다 실제 일본을 정확히 알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혹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주 강경하게 또 일본에 네네. 대해서 태도를 변화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는 걱정. 네네. 또 아예 일본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래서 미국이나 뭐 중국과만 거래하고 일본과는 별로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이 세 가지 기류가 있다는 거죠. 예. 네. 이번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만날 때 읽어왔다고 그래서 화제가 된 책이 네네. 있습니다. 이재명 자서전, 이 책인데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 책 읽었다고 이재용 회장이 얘기해서 아주 이재명 대통령이 쑥스러워한 책인데, 이 책이 일본에도 이번에 번역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책인데요. 네.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은 내가 목표로 하는 한국,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재명 자전, 이재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서전이라는 뜻이죠. 예. 표지에는 여기 밑에 써져 있는 그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요. 여기는 조금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조금 카피한 것인데요. 가난했기 때문에 분하고 슬픈 마음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자신하고 같은 입장에서도 손실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금이 있다. 그 금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자신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해서 서럽고 억울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은 꿈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군요. 그래서 유지 교수님, 일본에서 한국 오신 지 오래돼서 일본어 안 잊어버리셨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중에 한 대목만 본문에 있는 거 일본어로 한번 읽어보아 주시겠습니까? 상당히 항상 말하는 게 한국말이라서 일본에 가도 금방 일본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은. 여기 후기인데요. 후기에 그래서 이 번역가가 쓴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일본말로 합니까? 人間 イ・ジェミョンの人生について知っている方々は皆、彼がどれほど多くの傷を負いながらここまで来た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よくわかっています。しかし彼が負った傷はすべて貧困、不義、不公正と戦った消し去ることのできない記録なのです。彼には私的な利益を守ろうとして負った傷はただの一つもありません。13世紀のペルシアの詩人ルーミーは、傷口は人間に光が入る通路であると言いました。中世の月明かりの中を歩いた詩人の洞察力を借りるなら、彼の証拠はそれだけ多くの光が彼の内面に染み込んでいった傷跡なのでしょう。한국말로 할까요? 네, 한국말로. 조금 긴데. 인간 이재명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상처는 모두 빈곤, 부의, 조잉 아닌 거죠. 그리고 불공정함과 싸움, 지울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에게는 사적인 이익을 지키려고 해서 얻은 상처는 하나도 없습니다. 13세기의 페르시아 시인 루미는 상처라는 것은 인간에게 빛이 들어갈 통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세의 달빛 속을 걸어간 시인의
통찰력을 빌린다면 그의 산조는 그만큼 많은 빛이 그의 내면에 스며들었다. 그러한 산조일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역시 이상하십니다. 네. 지금 아주 즉석으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 네. 제가 미리 부탁드리지 않고 이제 갑자기 부탁드렸습니다. 그 광복 80주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그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나서서 한일 관계 과거사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마음을 잃는 게 먼저다. 이런 말도 하고 또 독도가 분쟁 지역이란 말도 또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우리 독립기념관의 관장이라는 사람이 일제식민지 일본 강점기에 우리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심지어 지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마저도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한국의 국민들은 국적이 일본이었다. 한국이 아니었다. 일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한국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것은 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일본의 사고방식에 맞게 개조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배후에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일제가 조선사 편수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의 역사라는 것은 일본 역사하고 사실 똑같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왜곡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한 움직임이 현대판으로 지금 다시 현대를 달리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가 그러한 그 지정학적으로 중국 대륙하고 또 일본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일본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하에 있었던 한반도를 일본 영향하에 두려고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파들이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 한반도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상을 갖도록 그렇게 하면서 대중국 전선에 앞장설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새로운 진일파, 진일매근노 양성 과정을 거의 2000년대 초쯤부터 시작했다. 그 결실이 벌써 2000년 초부터 시작한 게 이제 지금까지 결실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실패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호사카 유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 식민지 역사관을 심어준 게 이제 조선사 편수에 당시 이제 경성제대, 경성제국대학 역사학과에서 그 일을 주도했죠. 근데 그 경성제대에서 그 식민지 사관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해방된 다음에 다시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돼서 그 역사관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사실은 심어온 것이 불행한 우리 역사였습니다. 결국 우리 역사를 한국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일본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일제 식민지 시대, 일본 제국주의 시대, 좋게 얘기해도 일본 강점기였지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제 시대가 아니죠.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싸운 독립투쟁 시기, 항일 독립투쟁 시기가 맞는 거죠. 그 항일 독립투쟁 시기의 국민들을
일본 국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나 잘못된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하면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다 테러리스트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게 그 일본이 지금 그 목표로 하는 지점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침략 수괴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했던 안중근 참모 중장 장군이죠. 안중근 참모 중장이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었습니다.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저거의 수괴를 격살하는 특수작전을 수행한 게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일본 관점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도 그걸 따라서 테러리스트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우리에게는 장군인 것 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본의 관점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테러리스트라고 근거가 없는데도 계속 주장함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때 안중근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이런 그 관점을 갖도록 네.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본은 끊임없이 그것을 계획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안중근 참모 중장이 테러리스트였다고 하는 한국인들이 극우파들이 몇 명씩 나타나고 있죠. 지금도 일본에서는 안중근 참모 중장을 테러리스트라고 그럽니까? 극우파들은 아직 그렇고요. 네. 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먼저 모르는 사람들 꽤 많고요. 네. 네, 일부 연구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네. 한국의 그러니까 오르바르 역사관을 갖고 있는 일본인들도 꽤 오히려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중근 참모 중장은 군인이었거든요. 1908년 대한의군 우영장으로서 부대를 이끌고 하얼빈 영화에도 나왔지만 두만강을 건너서 회령까지 진격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 작전에서 일본군 포로를 굉장히 다수 잡죠. 근데 국제법에 의해서 그 잡았던 포로들을 다 석방하죠. 그 석방한 결과 그 포로들이 일본군을 끌고 와서 안중근 참모 중장의 부대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중근 참모 중장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군인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했고 그건 정당한 일이었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수행했던 것이 군사 특수작전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하는 군인으로서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된 후에도 조사받을 때 재판받을 때 일관되게 자기는 군인이다. 포로로 대접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제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테러리스트로 처형했죠. 처형당하는 마지막 순간 교수영장으로 가기 5분 전에 떠나면서 썼던 글이 지금 남아있는 유목 중에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겁니다. 위국헌신 군인본분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교수영장으로 가서 사형당했던 사람. 군인으로 살았고 군인으로 싸웠고 군인으로 죽었던 안중근 참모 중장은 결코 테러리스트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당당한 장군이었다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지금 우리 조선을 침략했던 그리고 침략하고 지배했던 36년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역시 일본에 의한 식민지 시대 이런 식으로 대중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조선이 돼가지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일제 간점기 이쪽에서 말하면 일본에서 말하면 일제 시대에는 합법이었다. 그러니까 그 조약, 한일 병합 조약, 그 을사늑약은 합법적인 조약이었기 때문에 그 지배는 정당하다. 근데 지배 과정에서 좀 일부
부당한 것들이 있었을 뿐이다. 이게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불법이지만 네. 탄시로서는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또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45년까지는 합법이었고 네. 45년 이후에 네. 불법이 된 곳이다. 네, 45년까지는 다 합법이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얼산의학 자체가 체결하는 순간부터 불법이었거든요. 그건 원천 무효입니다.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우리 광복회 회장님 나오셔서 네네. 말씀하셨듯이 그 조약 자체가 고종을 강압해서 고종이 실제 찍지 않은 것을 맞습니다. 억지로 했기 때문에 무효란 걸 고종이 다 문서로 써서 남겼거든요. 네네. 때문에 그건 그 순간부터 무효였기 때문에 그 지배 기간 전체도 다 불법이고 무효였던 거죠. 그게 맞습니다. 합법이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일본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말이 된 것처럼 계속 반복하면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게베르스가 말한 게베르스 그러니까 거짓말도 100번 이상 말하면 진실이 된다. 그 일본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계속 독도도 이제 자기 땅이라고 계속 그러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까지 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요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싫어하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효과적으로는 일본은 거짓말도 되풀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에 남는 거죠. 그게 일본과 한국의 차이군요. 차이가 커요. 우리는 독도 우리 땅이니까 더 말할 필요 없다. 이렇게 끝인데 저기는 계속해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그거 저번에 말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아닙니다. 몇 번, 그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몇 번이나. 근데 이제 우리 강제 병합도 불법이었지만 그 강제 병합에 맞서서 우리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은 굉장히 치열하고 끈질기게 전개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맞습니다. 그 사실을 마치 없는 것처럼 하면서 그건 일본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국내에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의병운동 항일 무장 투쟁을 그러니까 순간의 분을 참지 못하고 아까운 생명을 희생했다. 이게 작년도 그 윤석열 정부에서 거민정 채택이 되었던 뉴라이트 교과서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되는지 그런 사람들 학자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한문적으로도 거짓말이고요. 굉장히 감정적인 그리고 아주 폄하시키는 말로 그렇게 역사를 거짓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거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바로 하는 것은 한국에서 반민특위가 실패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1949년에 반민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죠. 국회 의결을 거쳐서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직접 특별경찰이 잡아오고 또 특별검찰이 기소해서 특별재판부가 재판할 수 있는 단심제 재판부를 가진 막강한 친일파 청산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특별위원회를 이승만 대통령의 비호 아래 친일파 경찰들이 습격해서 도리어 그 특별위원회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부경찰서에 끌고 가서 폭행하고 친일경찰들이 감금하면서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는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제대로 응징을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친일파, 신친일파 뉴라이트들이 바로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전범들, 맞습니다. 이 침략 전쟁을 벌였던 전범들이 제대로 처단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맞습니다. 해방 뒤에 일본 패전 뒤에도 그 사람들이 다시 정권 잡고 지금까지 유지해 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A급 전범으로 네. 감옥에 들어가서 사실은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 시대가 냉전 시대가 돼가지고 냉전 그러니까 이제 적은 일본이 아니다. 미국 쪽의 전직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적이었던 그러한 일본의 극우 세력을 다시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미를 맹세한 전범들을 살려줍니다. 미국 쪽에서. 그게 예를 들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할아버지였던 그 키시노부스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A급 전범이었지만 그리고 731 부대를 가장 위에서 관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러니까 키시노부스케가 그러면 731 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시시로 더 위 상부가 그러니까 만주를 만든 세 사람 중 한 사람이니까 거기 731 부대는 만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오르빈 단시 만주의 가장 위에 있었던 세 사람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래의 부대의 모든 보고를 받는 게 일본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키시노부스케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키시노부스케가 바로 얼마 전까지 일본 수상했던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 그리고 그 사람도 1957년부터 3년간 일본 총리였고 일본 극우의 전후 45년 이후의 시작이 키시노부스케입니다. 그 키시노부스케의 친동생 도 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토 에사크. 성은 다르지만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시노부스케의 사위인 이제 아베의 아버지도 총리가 될 뻔했던 외무대신까지 했었죠. 아베 신타로라고 했어요. 그 사람 총리가 되기 이전에 그 암으로 사망했는데요. 계속 그런 면에서는 그 일본 자민당 쪽에서 그 총리가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 A급 전범의 혈통적인 계열에서 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만주 가서 731 부대 가면 늘 경악하는데 거기 최고 부대장 이시시로가 최고 전범인 줄 알았더니 그 위에 상부가 바로 키시노부스케라고 하는 아베 신조 수상의 외할아버지였군요. 맞습니다. 그 731 부대 부대장이었던 이시시로도 아무 처벌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731 부대에 여러 가지 그 비밀적인 자료를 많이 미국으로 넘긴 그 권노를 오히려 미국이 인정해가지고 이시시로에 대해서는 거의 죄를 묻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731 부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잔인한 생체 실험, 약 1만 2천 명의 한국인, 중국인, 러시아인 등이 그 731 부대에 끌려가서 마루타라고 하는 실험 대상으로 죽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와 아들을 함께 가둬놓고 독가스를 동시에 살펴서 아이와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속도로 죽어가는지를 관찰하고 산 사람 그대로를 어떤 마취도 하지 않은 채 배를 갈라서 신체, 장기의 하나하나를 떼어내면서 그것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죽게 되는지를 관찰한 그런 잔인한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게 일본이 만든 731 부대뿐이 아닙니다. 만주 중국에만 있었던 게 100 부대, 516 부대, 1644 부대, 1855 부대 확인된 것만 5개나 됩니다. 거기서 수만 명이 그렇게 마루타가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을 부대를 만들고 수행했던 이시시로는 패전 뒤에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당당히 잘 살다가 죽었고 그 밑에 있었던 731 부대의 업무관들, 그 실험을 한 악마 같은 사람들이 일본 제약계의 거두가 되었고 의료계, 예방의학 이런 데 진출해서 아주
호사를 누리다가 다 죽었죠. 근데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그 위에 노부스케라고 하는 A급 전범. 그러니까 만주에 그런 그 실험을 한 부대들이 많았다라는 그 가장 위에 기시노부스케가 있었던 기시노부스케가 있었고 그 기시노부스케에 이어서 친동생이 또 총리를 했고 그 사위는 이제 외무상까지 하다가 총리하려다가 이제 아까 죽어서 못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외손주인 아베 신조가 총리가 돼서 그렇게 극악한 반한 정책을 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른바 조슈번 출신들 아닙니까? 현재 야마구치현이고요. 조슈라는 곳은 그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조슈 사츠마라는 그 유명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사츠마본 출신입니다. 그래서 원래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사람들의 후손이다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범들의 중심은 조슈번과 사츠마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슈번이 압도적으로 세력이 컸죠. 육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 조선과 중국을 침략하는 데도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 조슈번, 조슈 군벌들 출신입니다. 안중근 참모 중장이 격살했던 이토 히로부미도 그 야마구치 출신의 조슈번 군벌 출신들이죠. 그 조슈 군벌들이 사실은 침략전쟁의 천병들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패전한 다음에도 권력을 잃지 않고 그 기시노부스케 그 바로 조슈번 출신의 그 누가 다시 일본 총리가 되고 그 동생이 총리가 되고 그 사위가 입각하고 그 외손주가 지금까지 일본을 지배해온 게 일본 현대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참 슬픕니다. 한국에서만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도 전범들을 하나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왜 그런 전범들 그리고 그 제일 꼭대기에 천황이라고 하는 일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본령 총사령관이잖아요. 이 침략 전쟁을 수행한 최고 전범인데 그 사람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결국은 그 히로히토 일왕인데 미국으로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 중에서도 특히 호주는 히로히토를 사형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메가도는 오히려 일왕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일본 통치가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쟁 중에는 일왕 만세를 외치면서 그 1억 다 죽어도 된다. 이게 일본인이기 때문에 다시 반란이 일어나면 이거는 미국이나 연합군이 통치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일왕을 살리면서 그래서 아래에 있는 전범들을 조금 14명까지 사형이나 옥사시키고 그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14명이 죽은 것도 미국이 결정해서 그냥 그 죄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는 식으로 그 극우들은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없었으면 일왕이 사형이 됐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일본의 극우파들도 부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진짜 처형되었을 때 최고 전범이 천황이라고 하는 일본 왕이고 또 그 주요 전범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그대로 살아남고 이제 14명 정도가 이제 희생양으로 처단됐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지금 이제 일본 극우파들은 억울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범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범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다 지금 신사에 모시고 참배하고 또 받들고 있는 거죠. 이제 뭐 그 미군이나 연합군이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는 전범이 아니다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14명은 그냥 그 법무사했다. 법적인 어떤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죽은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모셔놓고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일본은 과거의 전무금 국가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패전 이후 80년까지도 전범들이 지배하고 있는 전범이었던 천황, 그리고 천황의 자식들, 그리고 침략 전쟁을 이끌었던 핵심적인 군벌 세력 조슈번의 후예들이 80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사실은 전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은 그래도 독재자들, 우리 국민들을 학살한 사람들, 부패한 권력을 대통령도 3번이나 탄핵시키고 내쫓았고 또 권력을 바꿔서 민주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런 민주혁명들을 한국은 되풀이해서 해왔는데 일본은 왜 한 번도 그런 천황을 심판하지 못하고 또 거국 우파 또 전범의 후예들이 80년 동안이나 지배할 동안 그 정권을 한 번도 제대로 바꿔보지 못했을까요?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예. 네, 그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네, 그거는 1991년에 소련의 붕괴였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세계적으로 무너졌을 때 일본 극우가 굉장히 위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한반도까지 통일이 된다면 일본이 고립될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게 되면 일본에 대한 중국이나 남북 간의 어마어마한 역사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과거에 일본 잘못이 더 나오겠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도 이제 뭔가 그 일본 편으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내부 분열이 돼가지고 이게 다시 그 내부에서 이거 천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일본 극우는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남한하고 남한의 극우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 항상 그 촉으로 간주할 수가 있는 북한이나 중국하고 싸울 수가 있는 공동 전선을 그 남한의 극우 세력하고 맺자. 이게 일본의 극우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게 뉴라이트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한국의 극우 세력들의 준동 또 중국이나 이런 쪽에 자기 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장학생들을 계속 키워냈군요. 그 사람들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면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다시 그때 A급 전범이었고 그 절대 소판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소판되고 아니냐. 다시 그러한 여론이 커지면 이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촉이 있어야 돼요. 촉이라는 것은 북한이나 그 중국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 지금은 공산주의도 아닌데 공산주의다라고 하면서 한국과는 비슷하죠. 빠르게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빠르게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 공산주의 세력이 아직 없는 적을 만들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그런데 일본만으로는 어려우니까 남한을 이용하자. 그런데 남한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일본에 달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봤더니 뉴라이트다. 이렇게 아주 뭐 일본이 자기 정당화를 하고 일본 거구 우익들이 그 세력을 정권을 유지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뉴라이트라고 하는 세력들이 큰 역할을 했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해악을 끼친 게 아니고 일본의 극우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큰 먹잇감이 돼준 게 우리나라 뉴라이트군요. 그러니까 한국의 뉴라이트에게 일본 쪽에서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을 지켜주는 그러한 제존선에 한국의 뉴라이트는 서 있다라는 게 일본 극우들의 그 인식입니다. 한국 뉴라이트가 그러니까 일본 극우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호위무사 역할을 지금까지 해온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국의 뉴라이트는 한국을 위해서 뭔가 한국에서 뭔가 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 그들을 지키기 위한 일본 고구들의 이익을 지켜온 사람들은. 그러면 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익이 오겠죠. 여러 면에서. 무슨 이익이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이익이 올 거예요. 그러한 그 뒷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좀 노선을 바꾸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그들보다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저는 뭐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조선의 선비가 되셔서. 그러니까 제가 그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어떻게 해서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발생했을까 궁금했던 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풀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일본 사무라이들은 특징이 그러니까 자기 주군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침략을 해서 이기면 그 대가로 영지를 발령받는. 그러니까 침략을 하고 전쟁을 하는 것은 죄나 불의가 아니고 정당한 거다. 그죠? 빼앗는 거, 약탈하는 것도 선이었다. 그 선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침략 전쟁들, 뭐 우리 조선을 침략한 거나 중국을 침략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자기들은 아주 정당한 일을 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반성도 안 하고 청산도 안 하는 건가요? 이기기 위해서 이게 뭐 할 수밖에 없는 그 방향이었고 그게 역사적으로 쭉 배웠던 내용 그대로인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들의 이제 사무라이들의 최종 목적은 그 자기의 영지를 분할받는 거니까 영지를 얻으려면 누군가를 그것을 땅을 뺏어야 되고 이겨야 돼요. 이겨야 약탈해야 되는. 그래야 자기 수탈을 하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면 이긴 것이고 이게 선인 것입니다. 오히려 악이라는 게 뭐냐? 패배하는 것이 악입니다. 많은 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설 범도라고 하는 이제 항일 무장 투쟁 전선에서 쓰러져 간 사람들,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다룬 이야기인데 그걸 쓰면서 한 10년 넘게 만주와 연해주를 취재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일본이 만든 만주와 연해주 모든 영사관에는 다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지하실이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근데 모든 일본 영사관은 반드시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실은 모두 고문실, 취조실, 유치장으로 사용됐습니다. 그 일본 영사관들은 그냥 영사관이 아니었어요. 그 지하실에서는 피비린내로 진동했고 수많은 독립투사들, 중국과 한국의 독립투사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많이 가게 되는 간도영사관, 용정에 있는 간도영사관 그 지하 취조실에서는 그 용정에 있었던 영길에 있는 창동중학교 교사 정기선이 끌려갑니다. 봉오동 전투 보복 작전을 펼치면서 무고한 교사를 끌고 가서 산채로 그 지하 고문실에서 얼굴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두 눈을 판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철혈 광복단원들, 우리 독립군들에게 무기 마련해주기 위해서 군자금 획득하려다가 체포되었던 철혈 광복단원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밀정들이 그 밀고 해서 블라디보스톡 영사관 지하실에 끌려가서 고문받고 그 다음에 청진형무소로 와서 재판받거든요. 모든 지하실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일본 침략자들이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신사로 그렇게 그 사람하고 대하지만 그 뒤에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얼굴이 있다. 멀쩡한 민간 영사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지하실에서는 날마다 그 독립투사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갔죠. 그리고 그것도 그 일본 대사라든가 연사는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진일바들을 많이 그 사용했다. 밀정들. 당시 밀정들 그 월급들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 교사들이 월급이 높았거든요. 그 교사들 평균 월급보다 높습니다. 밀정들에게 준 게.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런 잔인한 거 안 한다.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그 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을 또 고용해 가면서도 굉장히 잔인한 짓을 시켰다라는 부분에서 이준선, 삼준선이 너무너무 끔찍한 내용이다. 그런 게 이제 결과 어떻게 해서는 이기면 되고 빼앗고 그리고 차지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미덕이고 승리인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른바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하는 그 맞습니다. 침략주의를 보여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1904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 당시에 그 노기 마르스케 그 장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순 공방전에서 무려 5만 명의 일본 군인들을 희생시키잖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돌격 작전을 펼쳐서 정말 무모하게 짝이 없는 작전으로 5만 명에 달하는 일본군이 사상하게 되는데 그 노기 마르스케가 귀환했을 때 어떤 처벌도 받거나 문책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웅이 돼서 지금까지도 일본의 군신 대접을 받고 있지 않나요? 노기 마르스케는 지금도 그렇게 일본에서 떠받드는 대상인가요? 예. 특히 그 사람은 그 메이지 일왕이 죽은 후에 그 자살을 합니다. 그 하르복 자살. 그러니까 그것을 준사라고 했죠. 준사. 바로 일왕 따라서 그 일왕을 사모하면서 순사가 됩니까? 순사.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인하고 함께 그 하르복 자살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이름이 남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일 전쟁에서는 그 실패도 많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메이지 일왕에 대한 말하자면 증손심 마지막에 전식의 하르복 자살의 마지막 사례 그게 노기 마르스케입니다. 노기 마르스케는 이제 1904년 그 러일 전쟁 당시에 5만 명을 희생시키고 귀국할 때 일본의 이제 병사들의 부모들이 모두 부두에 몰려 나와서 그러니까 노기 마르스케에게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제 응징하려고 했는데 두 손에 항아리를 하나씩 들고 내렸다고 그러죠. 노기 마르스케의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리신 공방전 전선에서 러일 전쟁 전선에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의 유골을 한 개씩 양손에 들고 배에서 내리니까 자식 하나 잃었던 일본의 병사들의 부모들이 그냥 말을 못하고 돌아섰다. 그것도 물론 그 희생이었지만 소를 잘한 거죠. 그런 이제 그걸 이제 명예라고 생각하고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천황이라는 자는 또 그 무모한 5만 명을 희생시킨 책임자를 자식 그 왕자인 히로히토의 스승으로 삼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신 대로 히로히토가 죽으니까 그 히로히토가 그러니까 메이지 히로히토의 아버지죠. 히로히토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메이지 왕이니까. 그 다음에 다이쇼 왕이 오고 그 다음에 히로히토는 쇼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1912년에 이제 그 메이지 왕이 죽으니까 따라서 자기 그것도 부인을 죽이고. 먼저 부인을 먼저 죽이고 자기도 할복 자살한.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하죠. 이걸 군신이라고 일본은 지금도 떠받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기 마레스케에 영화도 있어요. 네. 영화도 있는데 계속 그 로일 전쟁중에 사람을 희생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은 그냥 어딘가에 들어가서 몇 사람하고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영화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분노했다라는 네. 그 산진적인 참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군신이 2명이죠. 또 한 명 도고 헤이하치로인가요? 도고 헤이하치로. 네, 그건 네. 이제 해군.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해군은 그런 이제 육군에 비해서는 덜 잔인했고, 그래서 그 해군들이 지배했던 게 대만. 네, 맞습니다. 그쪽은 그 초슈 사츠마 쪽이 그렇죠. 가고시마였기 때문에 네. 가고시마 쪽은 해군으로 발전됩니다. 네. 네, 네. 네, 조슈 군벌이 그 지배했던 이쪽은 우리 조선이나 중국은 네, 네. 이제 조슈고 맞습니다. 저쪽은 이제 사츠마 군벌. 예, 사츠마 해군이 지배했던 대만은 그래도 상당히 그 예, 조슈보다는 신사적이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대만은 반일 감정이 그렇게 지금도 높지 않다고 그러죠. 예, 우리보다는. 그렇습니다. 촌독 자체가 네. 그 조선 촌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육군 네. 대장이었지만 네. 그 대만은요 반 이상 민간인이었습니다. 대만은 그런 것도 있었고 기타 여러 면에서 법적으로도 네. 상당히 좀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대만에 일본 신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으로 대만 분들이. 네. 예. 아까 얘기했던 노기마르스케는 우리 남산에도 신사를 만들어서 그 노기마르스케를 떠받드는 신사가 있었습니다. 예. 제 얘기를 조금 돌려서 그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일본에서 공부를 또 잘하셨고 또 도쿄 대학이면 일본 네. 최고 명문 대학인데 거기까지 공부하고 나서 한국으로 유학 오게 됐고 또 한국에서 또 아주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네.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네. 한국 사람하고의 인연이 조금 있었어요. 네. 우리 아버지가 회사 사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 사장에도 사장들이 네. 잘 알고 있는 사장들 네. 중에는 제일교포 분들이 좀 있었고 네.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면성황후 시해 사건을 제가 알게 된 거죠. 네. 그는 대학교 시절이었는데 우연한 계기에 어떤 책으로 네. 면성황후 시해 사건을 알게 돼가지고 그게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일본의 황후를 외국 사람이 혹시 죽인다면 네. 일본 사람들은 그 외국을 거의 잊어버릴 수 없을 것이다. 네.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네. 그 감정은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 네. 라고 그때 굉장히 역지사지죠. 네.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아시아나 한국을 침략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굉장히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한국말도 배우고 이러한 내용으로 한국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되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또 이제 독도 영유권 문제나 또 일본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류의 양심에 입각해서 호사카 교수님이 활동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한국인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또 인류의 양심에 해당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 일본의 옛 친구들이 있을 텐데 또 그 친구들 중에서는 불편해하거나 또 이제 해서 소중했던 친구들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는지요? 특히 중학교, 초등학교 시대에
친구들이 네. 여러 명 이상 한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끔 와요. 예. 그때 그러니까 자주 만나가지고 그때는 제가 쓴 독도책이라든가 그런 거 일본말로 쓴 것도 있으니까 그냥 줘요. 네, 공부해봐라 라고 해서 뭐 반전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거 몰랐다고 오히려 좀 지적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일본 정부가 말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준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그 친구는 이상하게 됐다. 이상한 친구. 그렇게 그냥 느끼지만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의 친구니까 그냥 지내는 거죠. 좋은 친구니까 저기 뭐 나쁜 생각을 할 리 없어. 믿을 수 있지. 이런. 그러니까 역시 아주 옛날부터의 친구들은요. 잘 사셨군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진짜 촉같이, 일본 좀 잘못됐다고. 그렇게 바뀐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말로 책도 내야 된다. 그 한국말 뿐만이 아니라, 그때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호치민이라고 하는 이제 베트남의 국부, 박호라고 하죠. 호치민에서는 호 아저씨라고 불리는 시간이 지나고 체제가 바뀌어도 베트남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호치민이 전쟁 시기에 미국과 전쟁할 때 했던 말이 떠올라요. 그때 호치민이 미국 정부의 이제 베트남을 상대로 한 전쟁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비판하죠. 근데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 국민들과 전쟁을 주도하는 정부를 늘 분리해서 얘기했어요. 미국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미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원, 평화에 대한 애호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무자비한 그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하는 그 약품들, 폭격 이런 것들을 항의했거든요. 그것처럼 그 나라 국민과 또 그 나라를 지배하거나 침략을 한 그 정부와는 좀 구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맞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일본 하면 일본 국민들 중에도 얼마나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순환당할 때도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많았고 또 그 후에도 한국과 함께 해오고 또 평화헌법, 다시는 일본이 전쟁하지 말자. 그걸 지키려고 싸워온 일본의 훌륭한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또 기억해야 될 거고,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훌륭한 친구들, 이런 분들도 또 평범하지만 일본 사회에 늘 존재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 책도 이제 일본어로 한국어로 또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권이 있어요. 일본말로. 일본말로. 널리 더 많이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나온 저 이재명 대통령의 자서전도 좀 읽혀서 더 새로운 또 이재명 대통령 시대 한국과 일본으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일본에서는 또 이런 지도자가 드물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가난한 이제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가서 노동자가 되어서 일하다가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해서 자신의 힘으로 대학 가서 그 변호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된, 그리고 이 책의 표지에 써 있는 것처럼 자기 하나만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억울하고 서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이런 꿈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사람 아마 일본 대단하죠. 정치 지도자들 중에 별로 없지 않나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못 가서 초등학교 졸업. 그래서 천리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가난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네. 그러한 지도자로서 일본에서도 그 부분을 오히려 네.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했지만 네. 그걸 이겨내고 그러니까 국가 최고 지도자까지 올라온 네. 그 과정들을 일본에서도 높이 평가합니다. 네. 네. 네, 그런 점들이 또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본 정부는 쉽게 바뀌지 않더라도 또 일본의 많은 국민들이 한국과 함께 해나가는 모습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출범하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지지율이 60%를 네. 넘어서면서 선거 때 찍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지하고 있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면서도 정의를 지키는 외교를 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그 국익 중심의 네. 실용 외교라고 네.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거는 중심에 있는 곳은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아닙니다. 네. 그 역시 대한민국이죠. 네. 대한민국의 국익이 이곳이다라는 신념이 있으면 그것을 쭉 관철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일본하고의 상당히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본이 요구하니까 이거 다 해줘야 되겠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정부였습니다. 일본이 말하는 거 다 해준다라고 해서 한국의 국익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사상까지도 다 일본 쪽의 사상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러면 한국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는. 예. 그러면 그 완벽한 진짜 의호 관계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확고하게 있는 도대 위에서 진정한 외교 관계라는 것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것을 미국, 일본, 중국 모든 나라, 러시아에 대해서도 지켜나가면 그대로 한일 관계는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얘기를 들어준다고만 해서 결코 훌륭한 외교가 될 수 없다. 네. 우리 국익을 중심에 놓고 그 위에서 합당하게 상대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때만 상대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 안 그러면 윤석열 정부처럼 무시만 당한다. 예. 그렇죠? 국민에게 먼저 무시를 당할 것이고, 예. 결국은 금미하고도 싸우게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우선 무시 당할 수밖에 없다. 예. 포리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후사카 유지 교수님 오늘 얘기 광복 80주년을 앞둔 오늘 우리 국민들, 한국의 국민들, 또 일본의 국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방 교수님이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좋은 시간을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광복 80주년입니다. 이제 일본도 한국도 진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그러한 분기점에 온 것 같습니다. 과거의 한일 관계하고 진짜 다른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한일 관계가 구축되어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 진정한 한일 관계, 일본은 더 과거를 진정하게 반성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한국은 내부적인 분열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80주년 지나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르게 보이는 과제이지만 관복촌의 일이 아직 청산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청산해 나가는 것이 서로 한국도 일본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방 교수님하고 좋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적을 건 인생의 성부사 후사카 유지 교수님 모시고 우리 광복절 80주년을 앞둔 채 그 한일 관계, 이재명 대통령 시대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함께 얘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자리 마치면서 저는 우리 조선의용군의 마지막 분대장이었던 김학철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싶습니다. 조선의용군의 마지막 분대장이었던 김학철 선생은 태항산, 중국의 태항산 전투에서 일본군의 총을 맞고 허벅지에 부상을 입은 채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가사키 형무소에 끌려가서 징역을 살았죠. 전향서 한 장만 쓸 수 있었으면 이 허벅지 부상당한 거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그 전향서 한 장 끝까지 쓰지 않아서 나가사키 형무소 담벼락 아래에 다리 한쪽 잘라서 묶고 외다리로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김학철 선생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할 역사가 없는 민족은 불행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독립을 거저 주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30년대만 해도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군 부대가 100개가 넘었고 거기에 참전한 독립군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 고작 4년 했지만 우리 독립투쟁, 항일 무장투쟁 40년 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독립은 이렇게 가장 오래 싸우고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 독립투사들이 남겨준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사카 유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원에 택배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어린 시절 아무나 먹을 수 없었던 이 귀한 쿠키 오늘 여러분들께 유기농 밀가루로 만들었다. 30개를 제대로 구성했는데요. 약과 통밀, 녹차, 쌀 그리고 아몬드 크랜베리까지 골고루 넣었던 건강한 쿠키 준비했습니다. 야 가격요 43,000원짜리 29,900원인데 광화문살롱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선물로 드렸을 때 받는 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광화문살롱 수제 쿠키 오늘 저와 커피 한 잔 어떠신가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